실제 민심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방선거 판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6.3 지방선거 초반만 해도 민주당이 굉장히 크게 앞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요. 선거를 40여일 앞둔 현재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에서 접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 최대 30%대에 이르는 무당층이 선거 막판에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번에 또 지방선거가 또 보수 진영에서는 두 번째 탄핵된 대통령 그 이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불리한 지형이 맞지만 유권자들이 학습 효과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탄핵된 정당을 다시 한번 심판을 해도 그 당시에 이제 다시 한번 들어섰던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고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뭔가 그 계층의 갈라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분노의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된다라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지방선거는 행정가를 뽑는 선거니까 결국 이 양 진영 내지는 다자구도에서 후보가 정해지면 진짜 우리 마을, 내가 사는 곳에 도움이 되는 공약들을 잘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전 똑똑한 관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무당층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지방선거인 만큼 당파성에서 좀 자유로운 선거이기도 합니다. 지방에서 정말 일을 하는 사람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권자들이 조금 더 신중하지 않을까. 당파성에 치우치지 않는 선거라서 좀 더 신중한 어떤 선택을 하려고 무당층에 좀 전략적 관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좀 논평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속보로 국민의힘 전남 광주 통합시장 후보에 이정현 전 의원이 출마를 했다 이렇게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정현 후보가 그 공관위원장 잘 하시고 직접 뭐 이렇게 좀 선당 우사하겠다라고 지금 내려가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남 광주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뭐 호남도 할 것 없이 뭐 전북이도 할 것 없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마 매우 반가운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정현 후보 말고는 사실 저런 도전을 할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네, 뭐 예정된 수순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막 이준우 미디어 대변인님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차가 좀 막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유, 네. 선거 판세 좀 어떻게 짚으세요? 지금 국민의힘 전남 광주 통합시장 후보에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출마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또 속보가 전해졌는데 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후보로 신청하신 분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1야당으로서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인데 후보를 안 내는 게 말이 되느냐 좀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후보를 내더라도 결과는 예상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용기 있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나서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평가받을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지난번에 본인이 순천에서 두 번 당선됐었죠. 그래서 전남에서 어느 정도 지지율이 있고요. 또 전남 도지사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 22%인가 득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광주에서 과연 당선까지 되면 제일 좋지만 이번에도 좀 의미 있는 득표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하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그 무당층 이 커지는 변수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한 3개로 지금 분열되어 있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를 지지하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지도부 지지층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를 이제 지지하는 이제 지지층 그리고 지도부도 한동훈 대표도 둘 다 잘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보수층.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특정 후보가 이렇게 좀 부산이나 대구 같은 이제 보수 강세의 그 지역에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부산시장, 경남지사 가상 대결을 보면 오차범위 접전 속에서도 무당층이 20에서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서울과 대구도 상황이 다르지 않은데요. 격차가 벌어져 보이는 지역에서도 이렇게 무당층이 15% 안팎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표심 막판에 좀 어느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무당층. 그렇죠. 뭐 사실 제가 뭐 논평을 하지만 저도 개혁신당 소속 사무총장이라서 개혁신당으로 쏠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싶고요.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선거는 조금 더 사표 심리가 좀 덜한 선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300석이라는 아주 소선거구제의 선거가 아니라서 광역단체장도 뽑고 기초단체장도 뽑고 광역기초의원 여러 선출직 의원들을 뽑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나의 삶에 혹은 내가 사는 동네에 도움이 되는 후보를 뽑겠다라는 전략적 관망이 있다라는 거. 하지만 선거 막판에 가보면 결국 선거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대한 산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끝까지 누가 실수를 덜 하는지. 지금까지 어떤 선거 관행들을 보면 항상 치명적인 실수가 그 연상작용에 의해 가지고 다른 선거까지 뭔가 영향을 끼치는 우리는 그런 진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까지 선거 관리를 잘한 정당이 더 많은 지지율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사실 집권 여당한테 유리한 선거이긴 하겠죠. 하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외교의 실정이라든지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변인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부산시장 선거를 보면은요, 지금 전재수 후보와 박경주 후보의 격차가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15% 내외 정도 격차가 있어가지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한 자릿수로 좁혀졌고 그게 매일 업데이트 여론조사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점점 좁혀지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박형주 후보가 확정이 되니까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당층 이제 물론 이제 이계인 사무총장께서는 무당층이 많이 좀 개혁신당이 좀 와주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드리지만은 대구와 부산은 이제 보수의 심정감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본격적으로 발동이 될 거고 또 하나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공천 받자마자 그 다음날 합수본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 심리가 트리거 역할을 좀 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하다. 뭐 누구나 다 아는 2천만 원 까르띠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안 하죠. 안 받았다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끝났다고 얘기해요. 안 받았다 하면 그게 나중에 선거법 위반돼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 무효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대충 아는 거예요. 받은 거는 맞구나. 근데 이제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기소가 안 된 거구나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하다라면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대구 관련해서도 잠깐 속보 아까 전에 말씀해드린 거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 또다시 기각됐다는 속보 아까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좀 대구시장 경선 어떻게 이어질 거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되면은 주호영 후보는 출마하는 게 좀 어렵죠. 이게 항고하기 전에 그 처음에 기각됐었을 때 그때 출마를 선언했다면 그마저도 명분이 됐을 텐데 왜냐하면 여론조사 1, 2위를 달렸던 후보니까요. 근데 이제 알 수 없는 이유로 컷오프를 당했으니까 그때 이제 뭐 출마 선언을 했다면 명분이 있겠으나 지금은 좀 실기한 부분이 있어서 적어도 주호영 의원은 이 대구 경선에서의 변수는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진숙 후보는 좀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1등이었기 때문에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장동혁 대표가 직접 만나가지고 몇 번이나 뭐 2고초를 3고초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 입장에서는 국회에 들어오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국회 과방위에서 당했었던 모욕, 그때 국민의힘이 앞장서 가지고 크게 싸우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약간 무력감이 있는지 국회에 들어가는 것보다 행정가로서의 면모로 뭔가 본인을 입증하겠다는 그 욕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이진숙 후보가 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나선다 만다라는 얘기까지는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대구 유권자들한테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그 대구시장 관련해서 이진숙 후보를 컷오프 시킨 것은 저도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의 후보였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경기도 하남에 이제 있는데 경기도지사로 출마했던 이제 양향자 후보가 있는데 이제 추미애 대 양향자 이렇게 뭔가 구도가 그려지면서 상당히 광역단체장 여성 광역단체장이 탄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진숙 후보도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그랬겠죠. 그렇다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정치 그 사상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대결이 되는 것인데 이진숙도 컷오프가 되고 이제 양향자 후보에 대해서도 이제 멀쩡히 그 후보 신청을 해놨더니
굉장히 오랜 세월 그분들을 방치해놓고 새로운 후보를 이제 찾겠다고 이성배 후보나 이제 조광한 최고위원회 이제 그 출마를 추가 신청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성 이제 상위권을 달리는 이제 우리 당의 경쟁력 있고 중량감 있는 여성 후보들을 그렇게 좀 방치하고 조금 이렇게 약간 살짝 무시하는 것은 좀 이게 과연 이게 옳은 처사인가 전 그렇게 봤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주호영 의원이 이렇게 기각됐지 않습니까? 본인이 바라는 대로 뜻을 못 펼치게 되는데 그러면은 아마 단일화를 또 한번 시도할 것 같아요. 누구와의 단일화냐? 이진숙 후보의 단일화를 아마 시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런 얘기가 좀 보도가 됐어요. 출마를 해서? 아니요. 출마하기 전에 합의. 얘기했는데 출마하기 전에 합의를 하자 얘기한 것 같은데 채널A에서 대구시장 도전 주호영 이진숙 단일화 합의라고 했는데 기사 내용을 보면요. 이게 주호영 의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다 입장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은 이걸 공개적으로 띄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진숙 후보가 받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주호영 의원 말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랑 두 번 만나서 합의하기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라는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단일화라고 이제 제목을 따라서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진숙 위원장이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인데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장동혁 대표랑 지난주 독대했지 않습니까? 저녁 늦게 이제 반주도 곁들이면서 이제 속 깊은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때 얘기가 저는 잘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진정성 있게 꼭 원내에 들어와서 전문 분야인 과방이 와서 좀 싸워달라. 지금 최민희 위원장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이제 좀 신뢰발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맞서 싸울 수 있는 적임자는 이진숙 위원장밖에 없다라고 설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결국은 이제 우리 경선 결정이 나면 물론 추경호나 유영아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결정이 나면 그 지역의 이진숙 위원장이 보궐로 들어와서 저는 원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하지만 주호영 입장에서는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진숙 위원장과 함께 연도를 해서 마지막 막판 뒤집기 이걸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 가능성은 되게 높지 않다. 왜냐하면 주호영 후보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주호영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온다. 뭐 추경호나 뭐 유영아나 그다음에 이진숙 후보나 이런 분들과 좀 비교가 될 만한 좀 지지율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비교가 거의 안 될 정도로 반토막이거나 3분의 1 토막 그런 지지율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호영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채팅창 잠시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 강대규 변호사님 채팅창에서 일타뉴스와 좀 함께해주고 계신데 오늘 방송 못 가서 죄송합니다 라면서 강원도 양양에서 어떤 시민분이 저한테 어머 이준우 대변인님 반가워요 라고 했다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또 앵그리버즈님이 캔디 오빠 이준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캔디, 제가 테리우스인가요? 어디 방송에 나가가지고 네. 제 닉네임을 캔디라고 썼더니 그 방송 받는가 봐요. 캔디요? 네, 캔디, 달려라 캔디라고 제가 썼거든요. 그 달려라 캔디. 예, 그 명패도 만들었었는데 그거 네. 보시고 좀 기억이 남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또 네가 최고다님이 대기인 오늘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응원의 댓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을 두고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를 공천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당내에서는 이제 친명파와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전 부원장을 공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좀 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김용 전 부원장 공천이 될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조금 아까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에서 네. 하남과 그 세 군데 수도권에 지역구에 내정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김용 의원은 공천 배제로 가닥이 잡혔다에 대해서 보도가 났는데 네. 아직까지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 부정적인 어떤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만하죠, 사실. 김용수 의원이 뭐 저랑 같이 실현을 했다 보니까 제가 의원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분이 이제 유동규 본부장한테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정황은 매우 구체적인 거잖아요. 장소도 특정되고 날짜까지 특정이 됩니다. 2021년 5월 13일인가요? 또 심지어 재판 중에 그 유동규 본부장한테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 전 시장상권진흥원장으로 하여금
경기도 2명의 직원한테 시켜가지고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그 뭐 위증을 시켰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게 김 전 원장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사실로 드러난 거고 그래서 그 말을 전달해준 2명의 직원이 구속까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안에 대해서 김희읒과 상의하라라고 하는 텔레그램까지 나온 상황이라 만약에 김용 부원장이 공천이 되면 이 김용 부원장뿐만 아니라 전국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좀 없다고 보거든요. 지난 총선에서 지금은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의원의 경우에 대출 사기 논란이 마구 일어났었을 때 그것 때문에 저는 부산 등등 여러 의석을 이른바 날려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저는 안 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전 그런 의미에서 김용 의원은 지금은 공천을 안 받고 차기 총선에서 다시 한번 공천을 받을 가능성을 본인도 좀 알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크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음 총선 2028년인데 그때는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돌아오는 게 본인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천은 안 될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천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용 후보자가 차기 총선을 생각 안 하고 이번에 꼭 나와야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 왜? 지금 본인이 3심 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3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선례가 있습니다. 재판하고 있을 때 의원을 하고 있으면요. 의원직 다 끝나고 재판 결과가 나온 선례가 있죠. 윤미향 같은 경우,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 나중에 4년 임기 다 채우고 나서 최종 확정돼가지고 임기 끝나고 나서 네. 유죄 확정이 됐었죠. 최강욱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강욱 의원도 본인 의원 시절에 임기 80%를 채우고 유죄 확정돼서 당선 무효가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감옥에 안 가고 싶은 게 가장 큰 목적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차기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번에 총선에 들어와서 배지 달려고 할 거고 배지 달면은 이 이재명 정부 위세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공인하는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을 10분 발휘해가지고 2년 임기 내내 대법원 선고가 나오도록 미룰 거다. 그럴 계획으로 아마 이번에 꼭 들려고 할 거고요. 차기 총선도 생각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대부분 어쨌든 아직 선고가 나오면 유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유죄가 되면요 피선거권 박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가 나오기 전인 이번 보궐선거가 아니면은 본인은 배치를 달기 어렵다. 그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번 그 보궐이 치러지는 저희 하남이 굉장히 핫플이 됐는데요. 이제 그 하남갑에 저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천이 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 민주당에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 계양을 그 지역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제 넘겨주었지 않습니까? 자신이 5선이나 했던 그 지역구를 이제 그 이재명 의원 그 당시 이제 후보에게 줬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이제 그 강병덕 후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제 현 하남시장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강병덕 후보가 있는데 그 강병덕 후보의 후원회장이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네, 이제 그리고 그 강병덕 후보는 어떤 인물이냐고 하면 추미애 의원이 이제 말하자면 경기 하남갑으로 이제 낙하산으로 이제 꽂아왔는데 하남갑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더 강한 지역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용 이제 당협위원장에게 이제 신승을 거두었죠. 그래서 그 이제 말하자면 추미애 의원이 경기 하남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핵심적인 그 역할을 한 인물이 이제 그 강병덕 후보인데 그분의 후원회장이 송영길 전 대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좀 더 보태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지금 이분이 좀 계륵 같은 존재가 좀 되고 있거든요. 김용 이분 계륵 같은 존재 되고 있는데 이게 분란에 굉장히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 분란에서 지금 안산갑에 있는 민주당 권리 당원들이 단체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오지 말라. 아니 오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은 김용이다. 그래요? 김용 오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마 상식적이고 안산갑 일반 유권자들 생각할 건데 거기 있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의 선택은 김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재명의 오른팔 그리고 이재명의 머리 위에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권력 위에 뭐가 있죠? 영향력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왜? 약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김용한테 줄을 서는 게
이재명 입장에서는 나중에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김용은 또 뭐라 얘기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나를 외면하면 이건 민주당의 자기 부정이다. 라고 하면서 민주당 정청래 당 지도부를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뒤에 이재명을 보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정청래 입장에서 뭡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만약에 김용이 당선돼서 민주당이 들었다 칩시다. 그럼 전당대회 때 김용이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이재명 편, 김민석이나 소영길 편을 들겠죠. 정청래 당대표를 위해서 조직화를 하겠습니까? 당원들을 모집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김용이 원내에 들어온 게 싫을 거다.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김영진이라고 이제 친명의 중진 의원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들어오게 되면 우리 전체 민주당의 공천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겠느냐. 범죄자 자꾸 우리 많다고 얘기 듣고 비판받고 있는데 또다시 범죄자 공천 정당, 범죄자 정당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각각 다른 입장에서 너무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용의 불씨를 굳이 살려둘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2심에서 5년 선고받았잖아요. 네. 보석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대법원에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같은 상식선에서 판단해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공천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김용 입장에서는 그래? 나 공천 안 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내가 언제 어떻게 터뜨릴 것 같아라는 압박 수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조금씩 이주호 대변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압박의 어떤 이 무기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이게 한편으로는 정청래 대표 지도부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대통령 한 명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당 전체에 대한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참 처치곤란 일일 거라는 생각이 계륵이라는 표현이 맞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의 사례를 저희가 좀 보자고요. 어쨌든 돈봉투 사건 때문에 그때 이제 수사를 받고 기소돼가지고 하다가 2심에서 무죄 난 것 아닙니까? 본인은 어쨌든 당에 어떤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소나무당 만들고 무죄 받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개항을 공천을 고집하지 않고 차분히 기다리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아니 전직 대표까지 또 무죄 받고 온 사람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김용 대변인이 뭐라고 저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가. 너무 지금 이 정당과 대통령 머리 위에서 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이 좀 드네요. 네. 네. 이제 송영길 카드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한한갑 얘기 나오고 뭐 안산갑 얘기 나오고 뭐 여러 군데 얘기 나오는데 송영길 이분을 잘 정리하는 게 민주당에서는 그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재벌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쉬운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정리하느냐? 광주로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그걸 되게 기분 나빠한다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당 대표라 했던 사람이고 대선 주자급인데 너무 따뜻한 데 가지고 이제 당선되면은 이게 뭐 영예 안 쓴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내심은요 좀 더 푸시해줘. 좀 더 광주에 가야 된다고 좀 더 세게 얘기해줘. 그걸 바랄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선례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보세요. 그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표였죠. 대선 나가서 졌죠. 그리고 어디 갔습니까? 개항을 갔지 않습니까? 거기는 무조건 당선되는 곳이에요. 그렇게 지난번 대선 나갔던 사람도 당대표 했던 사람도 양지에 가서 당선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소영길은 아마 그 케이스를 바라면서 일단 원내에 들어오는 거 그거를 가장 먼저 본인이 바라고 있을 거다. 전 내심은 그렇다고 봅니다. 겉으로야 내가 어떻게 당대표 된 사람인데 양지에 가느냐라고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거칠애고요. 내심은 빨리 날 좀 보내줘 이런 입장일 거라 봅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지금 김용전 부원장 문제에 대해서 노코멘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남국 대변인에게는 그래서 공천 받겠냐 이런 농담을 던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김남국 그 대변인한테 네. 그 고구마 캐러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거든요. 그 전날 김용이 어디 갔습니까? 모란시장에 따라갔었어요. 예고 없이 갔죠. 정청래 당대표가 갔던 곳에 따라가지고 약간 당황했다 그러더라고요. 가겠다 협의도 안 하고 왔는데 그리고 그 따라 카메라 보면 그게 나와요. 정청래 당대표가 시장에서 뭐 분식 같은 걸 손으로 집는데 그거를 건네줍니다. 김용한테. 그러니까 김용이 그걸 받고 카메라 보여주면서 되게 환하게 웃으면서 그걸 또 먹어요. 이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김남국 안 되겠다. 나도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경남 통영까지 내려와가지고 고구마 캐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정청래 당대표의 그 말을 들어보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구마 한 줄을 캘 때도 성실하게 열심히 캐야 되는데 뭔가 좀 설렁설렁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희발이 없어가지고 공천 받겠느냐라고 쫑크를 준 게 그냥 쫑크 준 거 아니라 진심으로
진심으로 제대로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너는 야 이재명이잖아. 라고 하는 그런 것도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는 김남국도 그렇고 김용도 그렇고 둘 다 계력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정 대표는 김 대변인의 호미질을 보면서 시원찮은데 그래가지고 공천 받겠냐 그렇죠. 이런 건데 이 호미질을 말을 바꿔서 여론조사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전해철 네. 그리고 뭐 김남국, 김용 등을 놓고 여론조사 해보니까 전해철 후보가 1등을 하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김용이 오히려 가장 꼴찌이고. 그러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줘야 될 명분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단지 복심이니까. 그러면 김용 의원을 더 주지.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부 입장에서는 줄 수 있는 계획이 내지는 이유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호미질 그렇게 해서 되겠어라고 하는 그 은연중의 비유로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파이팅하시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호미질 같은 거 안 해도 되게 조용하게 지금 공천이 다른 당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김남준 대변인이 있죠. 성남시에서 김남준 대변인은 집행부 대변인이었었고 김용식 의원은 의회에서 정말 이재명 집행부를 두둔했었던 사람인데 지금 두 사람의 공천에 대한 온도가 너무 다르잖아요. 김남준 대변인은 그냥 가만히 있고 정청래 대표를 따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개항을 공천받는다는 건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거고 김용식 의원은 여러 군데 다 따라다니면서 꼭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만큼 확실히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느끼는 어떤 두 사람의 이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엔 좀 야당 상황, 국민의힘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서울, 부산, 경북 국민의힘 단체장 후보들이 잇따라서 지역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중앙선대위를 꾸리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후보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독자 행보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장동혁 대표와 거리두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거리두기라고 이제 얘기한 측은 저는 친한계가 주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 장동혁 지도부가 이제 원내에서 이제 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 분열이 있다, 갈등이 있다면 이익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상대 정당이 민주당인 거죠. 그리고 이번 지도부가 지방선거에서 좀 망하기를 바라는 쪽이 누굽니까? 친한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쪽에서 말을 만드는 게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또 오보가 하나 나왔잖아요. 오늘 아침에 나왔던 건데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세상에 부울경에 있는 광역단체장이 공동 기자회견 해가지고 한동훈 품고 가자. 그리고 당 지도 장동혁과 거리두기 하겠다라고 하면서 독자적인 선대위 구성을 함과 동시에 한동훈 같이 안고 가야 된다는 그런 공동 성명서를 낼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오후에 반나절도 안 걸렸습니다. 몇 시간 만에 부산시 이제 박형준 캠프와 그다음에 박완주 경남 캠프 그리고 김두겸 울산시장 캠프에서 전부 다 부인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게 참 무슨 일입니까? 근데 그 취재한 기자의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는 본인은 울산시장 캠프에 있는 모 인사의 말만 듣고 그 기사화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패차인 거죠. 울산시장에 있는 모 인사가 누구인지 정체가 불분명하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흘려줬다 하더라도 그걸 확인해 봐야죠.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썼다는 거 저는 저희가 상상력을 바라면 친한계에서 굉장히 오보를 유도한 그런 공작이 아니었는가 싶은 의심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선거라는 것이 원래 혼탁하긴 하더라도 이건 좀 정도가 지나쳤다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거리두기가 아니라 이제 선대위 구성은요. 원래 선거가 가까워지면 중앙당에서 꾸리는 거고 원래 선대위는요. 광역 규모가 되면 각자의 선대위가 꾸려집니다. 그건 정상적인 절차예요. 근데 이제 이 선대위가 예를 들면 인사 구성이 친한계를 많이 데리고 와서 선대위 꾸렸다. 그러면 장동혁 지도부와 무슨 선긋기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광역단체에 있는 선대위가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라든가 또는 장동혁 지도부와 관계 있는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아마 선대위가 구성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선긋기가 되겠습니까? 이제 선긋기가 되기를 바라는 측에서 좀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장동혁 지도부와 좀 별개로 선거를 치르고 싶다라는 심리가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인도에서 선거 치르는 건 아니잖아요. 바리케이트를 친다고 해서 장동혁 지도부의 어떤 영향력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좀 이 치기 어린 발상인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반대로 이 독자 선대위를 주장하고 있는 뭐 오세훈 시장 캠프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찌되었든 이 지방선거의 책임은 장동혁 대표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자 선대위든 이런 건 다 아니고 함께 공동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유권자들한테 더욱더 먹히는 전략일 거예요. 나만 살겠다라는 그 느낌을 주는 것은 글쎄 보수 진영이든 이 대한민국 유권자한테 그렇게 결코 유쾌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은 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동의 책임을 지면서도 어쨌든 총괄하는 대표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알고 전략을 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이준우 대변인님께서 이제 부산 관련해서 어떤 우리 당의 승리에 이제 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김빼기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친한계나 어떤 이런 특정 계파의 어떤 그런 공작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은 저는 그런 해석은 조금 지양을 하고 싶고 저는 그런 맥락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시그널이라고 봤던 게 어제 이제 경기도당 이제 선대위를 독자적으로 꾸리겠다고 이제 우리 경기도에 국회의원 6명 그러니까 김선교 우리 경기도당 도당 위원장님 그리고 김은혜 의원님 안철수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 그리고 이제 한두 명 더 계셨는데 그 6분은 친한계가 아닙니다. 김성교 의원님이 친한계입니까? 김은혜 의원님이 친한계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정치적 이 경기도당 선대위가 독자적으로 꾸리겠다고 의원님들이 소통관에서 이제 그렇게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하신 것은 다양한 그 계파의 분포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이 어쨌든 이기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정치적인 의미가 좀 컸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와 조금의 거리두기를 하고 한 의원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솔직히 장동혁 대표가 도움이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뭐 특정 우리 뭐 당 지도부를 배척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선거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것이라도 지금 저희 국민의힘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기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단결을 해야죠. 단결하는데 지금 경기도의 일부 의원들이 독자 이제 선대위를 구성하는 게 이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식의 이제 해석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총선할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끌었던 총선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를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지지하고 손발을 맞춰야 되는데 그 갈등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의석수를 확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갈등에 우리 결과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번에 선거를 또 치르는 데 있어서 갈등을 뭐 용인하고 그리고 일부 이제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지도부가 그걸 수용한다는 식의 그런 태도는 우리 내부의 갈등을 더 분열시키고 이번 지방선거 승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생각보다 유권자들은 그 싸우는 걸 되게 꼴보기 싫어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되게 큽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기도만 선거할게요. 장동혁 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그렇게 유효한 전략은 아닐 거예요. 또 중간중간에 보도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경기도에서 지원 선거를 요청했는데 경기도에서 거부했다는 게 분명히 보도가 날 겁니다. 그런 가정이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그럼 그걸 보는 유권자들은 그래 장동혁 지도부는 오지 말아야지. 장동혁 지도부를 오지 말라고 하는 경기도를 찍어줘야지라고 판단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 또 싸우네. 도대체 선거를 이길 생각이 있는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의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게 오히려 장동혁 지도부한테 할 말을 하게 만드는 나중에 나 오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만약에 갔으면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몰랐어라고 하는 오히려 빌미를 주는 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선거의 책임은 당 대표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분담하는 방식으로 저 사람 싫으니까 오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결코 이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훈수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나중에 이제 선거를 치를 때 총괄 지휘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해야지 나중에 결과 나오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다 흩어져가지고 각자 소리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 결과가 나와도 누구 탓이다, 누구 책임이다 말을 그렇죠.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거가 안 됩니다. 딱 뭉쳐가지고 하나예요.
원 보이스로 가야지 선거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따로 하겠다는 그 지역에 그 손가락질을 뭐 하기보다는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지역에서 원하지 않는 그 지원군이 된 것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먼저 이렇게 비난을 하기 전에 이제 팀이 아니라고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성찰을 좀 해보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은 국민의힘 좀 반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장동혁 대표가 미국 나갔다 온 것으로도 당내에서 이렇게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다른 당이지만 이 국민의힘이라는 제1보수 여당이 잘 못하면 보수를 펴박하고 있는 개혁신당까지 같이 영향이 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희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잘 못해야 반사이익을 얻는다 그렇게 좀 유치한 정치를 하고 싶지는 않아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김진태 지사가 전 매우 적절한 정치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피하느냐.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당대표 앞에서 결자 해지하라고 하는 면전에서의 그 정상적인 비판을 하잖아요. 그런 식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맞지. 자꾸 배척하고 뭐 물리적으로 분리시키고 하는 것이 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네, 김진태 뭐 이제 강원도에서 입장에서 뭐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 대표가 이제 멀리 시간 내서 강원도까지 왔는데 면전에서 쓴소리 하시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강원도는요 지금 지지율이 해볼만 합니다.